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 강사들의 지로는 여러분들한테 희망만 줄 수는 없습니다. 희망을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합니다. 희망만 갖지 마시고 희망이 실천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여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이제 한다라는 개념이지 되겠지라는 그 가상적인 추상적인 언어는 저는 싫어합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518페이지 보시면 양도 차익 계산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차익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양도 차익을 계산할까? 양도 차익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 순서로 본다면은 무슨 가액에서? 양도, 그렇지. 양도 가액에서. 그 다음에 무슨 경비를 빼달라? 그렇죠. 잘한다. 절대 희망만 갖는 게 아니구만. 좋아요. 경비를 빼서 나온 금액을 우리는 해당 자산의 무슨 차익이다. 그렇죠. 양도 차익. 이 양도 차익이 근거가 돼서 양도소득세 이제 부과 기준이 될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 사람이 판 부동산이 필요 경비가 더 커버리면 오히려 수입보다 경비가 많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법률상 용어로 양도 차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나갔을 때. 양도 차손이 발생하면 더 이상의 진행할 것이 있고 없고. 그러면 양도 차손이 발생하면 내다 버린다, 그냥 종결한다. 종결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또 여기서 실수하십니다. 양도소득세는 그룹별로 얘는 얘끼리 1년 결산한다 그랬죠. 결산하다 보면은 소득이 있어도 합치기도 하겠지만 어떤 것은 팔았는데 손해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그 소득 금액에서 차감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결산이지. 이익금만 쏙쏙 뽑아서 모은다는 게 결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손해도 이익에서 뭐 할 수 있다? 뺄 수 있으니까. 그러면 A 부동산 팔아서 이익 본 걸 B 부동산 팔아서 손해봤다면 손실은 A 부동산의 이익에서 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있다라고요. 그게 1년 결산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은 연도에 이익금이 두 개가 나온다면 합쳐지면 누진이 많아지니까 그걸 하나는 올해 팔고 하나는 내년에 팔면 바로 소득 분산이 되죠. 그럼 납세무자 세금이 많게는 3분의 1 이상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해석하면 올해 하나 팔아서 이익이 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팔아서 손해를 본다면 같은 연도에 다 치워야 이익금에서 손실을 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 현장에서 이런 사람이 와서 의뢰인이 얘기를 했을 때 의뢰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니까 합격이 됐으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와서 사내 파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보자마자 사장님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 그러면 의뢰인께서 이렇게 해줘야 갑바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 무조건 그냥 수수료 탐해놨다가 사장님하고 숙이지 말고 자신 있게 얘기하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의뢰인 이렇게 딱 해주면 상대방도 뭐예요? 아, 이 사람 중개사 법조인이구만. 수수료 할 때 깡내 마네 이런 소리 해 안 해? 벌써 말 자체가 품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세법도 공부하고 민법도 공부했으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이제 법률 용어를 좀 쓰세요. 남편이 큰 소리 칠 때는 야, 너 왜 같이 친 소리에 뭐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법을 배웠으니까 바로 남편한테 조용히 얘기해야죠. 당신 강박하지 마세요. 강박이한 의사표시는 유효하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법률 용어를 쓰면 남편이 한 단계 위로 좀 봐줄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말의 한마디가 고상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뭐하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데, 그럼 이제 양도 차익을 구해 들어갈 때 양도 가격과 필요 경비를 어떠한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 가격을 잡아야 돼요. 가격. 그러면 대원칙을 알아야 돼요. 원칙. 양도소득세를 구할 때 원칙이 뭐냐. 양도 차익을 구해 들어갈 때 대원칙은 이유가 없어요. 실거래로 한다 아니면 법정 기준치로 한다. 실거래도 해야지. 실거래로. 그러면 실제 일어난 사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양도차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거래로 한다는 것은 또한 납세무자가 뭐를 함으로써 신고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구하지 과세관청에서 마구잡이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 납세무자가 신고를 해야 돼요. 실거래로 양도차익을 구한다면 제일 먼저 첫째, 양도가격도 실제 양도가격을 적어야 되고. 무슨 양도가격? 실제 양도가격. 실지라고 그냥 쓸게요. 실제 양도가격을 적어달라. 그 신고서에 쓰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양도가격을 실거래를 해주시고, 그러면 실거래로 양도차익을 구할 때는 필요경비도, 무슨 경비? 필요경비도 사실 있는 그대로 실제 들어가는 필요경비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면 이것이 실거래로 구하는 양도차익이다. 물론 이익받다는 전제 조건으로 양도차익 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다시 실거래로 양도차익을 구한다면 필요경비는 뭘 써야 되느냐. 필요경비 우리가 미리 배웠었습니다. 첫 시간에 실지 취득가액 적어주시고, 실지로 취득한 가격, 실제 취득가액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자산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재반 투자 비용이 재투자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아파트 사서 샤쉬를 한다든가 발코니 확장한다든가 이렇게 바로 업시키는 바로 재반 투자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 취득가액 이외의 재투자한 비용을 자산의 본래의 가치를 높이는 성격적 지출이라 그래서 이것을 자본적 지출액 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팔 때 들어가는 무슨 비용까지, 양도 비용까지를 우리는 전부 다 필요경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 취득가격인 바로 여기서 취득가격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이 세 가지, 우린 취자비를, 무슨 자비를? 취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차익이 실거래 필요경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도차익을 실제 우리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할 텐데 좀 제가 부담 가네요. 여러분들이 바로 못 풀까봐. 원래 여러분들은 못 풀었다, 안 풀었을 뿐이다. 안 풀었던 거지 못 푸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갑이라는 자가 이번에 토지를 팔았대요. 토지를 팔았다. 이 토지를 양도 당시와 그 다음에 취득 당시를 구분해 봤더니 제일 먼저 실거래가 입증이 됐대요. 그럼 양도 당시 10억에 팔았고 10억, 취득 당시 이 부동산을요 5억에 취득을 해놓고요 5억을 취득한 다음에 이 자산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비용, 자본적 지출이, 무슨 적 지출이요? 자본적 지출이 뭐 발코니도 확장하고 뭐 토지 같은 경우는 이건 토지니까 뭐 토목공사에서 지목을 변경했다든가 이런 재반 비용이 한 8천만 원 들어간 모양이라 8천만 원.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들어가는 양도 비용, 중개 수수료 등등 해서 한 2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런 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실거래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란 쉽다, 어렵다? 너무너무 쉬운 거죠. 한번 써볼까요? 금액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실제 양도가액은 얼마예요? 그래요. 10억 쓰면 되고 10억이고. 취득가액은 얼마고? 5억 써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8천.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은 2천만 원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5억과 8천, 2천 더하니 합이 6억 나오죠. 그럼 필요경비 합계가 얼마에? 6억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10억에서 얼마 빼면
6억 빼면 양도 차익은 얼마? 4억.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풀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걱정하느냐? 왜 10억에 팔았지? 우리 집은 6억인다.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좀 걱정하지 말고 있는 자료대로 그대로 해주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법이 정한 기준시가를 알아봤어요. 기준시가. 이 기준시가는 우리가 토지는 기준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이 공시지가를 활용해 봤더니 7억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취득 당시는 3억 5천 정도 됐었나 봐요. 그럼 우리가 공시지가에 비하여 실거래는 대체적으로 높다 안 높다? 높다는 그런 개념이 발생합니다. 그럼 단지 이것은 그냥 법이 정한 기준시가. 요 기준시가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다. 이 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에서 갖다 쓰면 기준시가, 종부세에서 갖다 쓰면 공시가격, 지방세에서 갖다 쓰면 뭐예요? 시가 표준. 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았고, 그럼 이렇게 해서 실거래로 납세무자가 신고를 해야 돼요. 다시 뭐를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실거래 가격이 불분명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실거래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거래를 적용할 수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거래가 적용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첫째가 바로 제일 먼저 무신고했을 때. 무슨 신고? 무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해버리면 실거래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무슨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한다? 실거래. 그러면 실거래로 해야 될 때 납세무자가 신고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무신고했을 때는 1차적으로 어떻게 할까? 1차. 신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가산세 문제가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신고해야 될 텐데, 실거래 내용을 가지고 신고해야 될 텐데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이제 당신들이 세무서 직원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아직 지문을 이해를 못하네. 내가 양도자인데 실거래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우리 세무서 직원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나한테. 누가 그래서요 지금요? 신고하세요? 참 잘했어요. 당신은 실거래로 해야 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실지 거래가격 내역서나 소명 자료 가지고 신고하러 오시든가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무슨 거래로? 실거래로 따져서 세금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차선책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네? 안 그래요?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납세무자가 실제 내역서나 소명을 제출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바로 배째라 하면 배째라. 모르겠다 나. 네 알아서 해라. 이래서 무신고자를 실거래를 확인했을 때는 확인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무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확인이 안 되거나 무신고해서 도대체 실거래를 알 수 없을 때는 원칙을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원칙상 실거래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잖아 이게. 그럼 이제 실거래로 해야 될 텐데 실거래를 적용이 불가능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신고하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일단은 가결산이라도 해야 되나? 정확한 결산이에요 가결산이에요? 가결산. 임시 방편으로 뭔가는 기준을 만들어서 세금을 일단은 어느 정도 걷어내고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다시 두고 봐야지 후일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배째라 파가 나오면 양도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실거래를 모르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실거래 적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어렴풋이 기준 가치, 즉 다시 말해서 어슴푸레한 가격으로 해서라도 일단 유사 가치라도 찾아서 양도차익을 구하자. 이것을 우린 추계가액의 양도차익 계산이에요. 무슨 가액? 추계.
이 추계는 실거래다, 어림잡는다. 그럼 이때 추계할 때는요, 어느 것을 기준치로 잡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가장 실거래와 가깝다고 판단되는 거. 유사 부동산에 매매 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매매 사례 가격을 먼저 알아보고, 그럼 106동 504호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자가 신고 안 했는데 실거래를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 그럴 때는 과세관청에서는 107동 408호 정도 같은 평형의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점에 근일에 이루어지는 매매 사례가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갖다가 차선책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또 매매 사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는 감정가액을 찾아봐요. 이 감정가액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민은행 시세가격 뭐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죠. 감정평가가 됐다면 평가가액을 찾아보고, 또 감정가액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특수한 것 중에 하나가 환산취득가액. 무슨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이것은 바로 이제 또 보니까 이 환자 들어가는 거 보니까 환장하겠지. 이제 이 환산은 뭐냐? 양도 가격은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례나 감정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취득 가격이 아주 오래 전이라면 그때 당시 취득 가격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취득 가격만 만들어가는 취득이라 그래서 환산 취득 가격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기본서 시간에 할 것이고, 이 환산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준 시가에 따라, 무슨 시가? 기준 시가에 따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거래를 몰라서 추계할 때는 뭐 할 때는? 추계할 때는 그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무슨 사례 찾아보고 매매 사례, 그 다음에 무슨 없으면 감정평가, 그 다음에 취득가격만 모를 때는 뭐예요? 환산 취득가격을 만들어보고, 마지막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마지막에 뭐예요? 기준시가. 그래서 그 순서가 매감 환기의 순서입니다. 다시 무슨 환기 순서? 환기, 매감 환기. 이 순서가 이따금씩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가격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고요? 자 보시고, 실거래를 알 수 없어서 추계로 양도 차익을 구할 때는 그 순서는 감정평가, 매매 사례, 기준시가로 한다. 맞아요? 틀리죠? 다시 한번 매매 사례, 감정가액, 환산, 그 다음에 기준시가가 한다. 맞죠?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추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해보겠습니다. 칠판 보시고요. 제가 다 구하기는 그러니까 이번 기초 시간에는 매매 사례를 가지고 추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고, 매매 사례가 이 양도자가 실거래 내용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럴 때 이제 과세관청에서 유사 부동산의 매매 사례 가격을 알아봤더니 사례 가격이 양도 당시 9억이래네. 얼마? 9억. 그 다음에 취득 당시는 4억 한 6천 떨어졌대네. 찾아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양도 차익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요 매매 사례로 구한다면 이 추계한 사례는 이렇게 하면 돼요. 양도 가격도, 무슨 가격도? 양도 가격도 양도 당시 매매 사례를 적어주고, 사례법을 하니까, 그 다음에 취득 가격도, 무슨 가격도? 취득 가격도 취득 당시 사례로 해야 돼요. 취득 당시 매매 사례를 갖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또 추계로 한다 할지라도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은 실거래로 할 때 이런 비용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추계로 할 때는 이 비용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이건 실거래로 할 때 쓰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바로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바로 추계로 할 때는 바로 그 대신에 요거 두 개 대신에 인정경비라 그래서 계산공제 비용을 해줘요. 인정경비라 이 뜻입니다. 그럼 계산공제를 해달라. 이 계자가 무슨 계자예요? 요 계자입니다. 예? 요 계자가 아니에요. 이거 다른 거예요. 이 계자하고 이 계자는 다른 거라고요. 그럼 이 계자는 뭐예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을 말하고, 이 개는 그냥 개괄적으로 어림잡아서. 그럼 여기 잘 보세요. 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타면 여기 바로
대방동에 오는 것까지 콜택시 요금이 4만 원 정도 계산된다가 맞아요? 계산된다가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실제 왔더니 4만 2천 원으로 나와서 계산했다. 그럼 뭐예요? 이 계산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산자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니까 인정 경비해 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공제란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공제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느냐? 계산공제는 기준치를 갖다가 토지라면 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그것도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요 취득에 대한 자본적 지출 이런 거니까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등기 자산은 3%를 일괄적으로 인정 경비 처리합니다. 그러면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3억 5천에 사례 이걸 쓰더라도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 경비는 똑같이 기준치에다가 기준시가에다가 3%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3억 5천에 3%는 바로 법이 정한 법정 경비예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온다? 1,050만 원이 계산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고 안 했습니다. 결국 매매 사례 찾았습니다. 양도 당시 사례가 얼마고? 9억. 그 다음에 취득 당시에 매매 사례가 얼마고? 4억 6천. 그 다음에 계산공제 인정경비 얼마? 1,050만 원. 이 두 개 털어서 9억에 빼주면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추계 양도차익입니다. 무슨 차익? 추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계로 할 때는 이런 거 쓰고 안 쓰고? 안 쓰고 계산공제한다. 다시 무슨 공제? 계산공제 인정경비해야 돼. 이걸 다른 말로 추계경비라 그래. 무슨 경비? 왜? 추계로 어림잡아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 추계는 세금이 추계까지만 확정하고 나중에 실거래가 확인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실 가격이 확인이 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한 부족세액을 다시 뭐 할까? 추징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추징할 수도 있으니까 바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풀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점검할 거. 제일 먼저 양도차익을 구할 때 양도 가격이 실거래면 취득가액도 뭘로 해주고? 같이 실시해죠. 그럼 또 반대로 추계로 할 때는 양도 가격을 무슨 사례로 적으면 바로 취득 당시에도 뭐예요? 취득가액도 뭐? 매매 사례 적어라. 그럼 마지막으로 응용해 보겠습니다. 양도 가격을 부득이해서 기준시가로 했다면 취득가격도 무슨 시가로? 기준시가로 이렇게 맞춰서 양도차익을 구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지금부터 그 책에 나온 것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양도차익 518페이지 산정 방법 준비됐습니까? 갑니다. 양도차익 산정 방법은 좀 보자. 첫째 줄에 보니까 양도차익 가액 대비 기준 밑줄 긋겠습니다.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을 실거래할 때는 밑줄 그으시고 양을 실로 잡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해달라? 실로 잡아달라. 또 부득이 마지막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구한다면 양도가격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라? 기준시가 이렇게 비교해달라 이 말이.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양도차익 계산 시 가액 적용 방법.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실거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밑줄 그으시고 실거래 말이 없으면 무조건 실거래를 하는 거예요. 다만 실거래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계로 할 수 있다. 추계는 이런 식의 순서를 적용해라. 매매 사례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 다음 무슨 평가? 감정평가. 그 다음에 무슨 취득가액? 환산법. 마지막에 뭐예요? 기준시가까지 간다. 이런 순서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가겠습니다. 실거래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실거래로 양도차익을 구한다면 박스를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양도가액도 실거래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사실 그대로 증빙서 다 제출해 줘야 합니다. 그럼 그 박스에 있는 테마를 갖다가 디테일하게 바로 해설을 한다면 기억, 실제 양도가격이 뭐냐?
볼 게 뭐 있나? 자기가 팔고 받은 대가지. 10억 받았으면 10억이 대가고, 또 부동산 팔면서 10억은 현금 받고 나머지 3억은 빚을 사러 산 게 있다면 얼마를 판 거예요? 13억에 판 거지. 그럼 다시 한번 10억에 돈 받고 그 다음에 소 3마리 받았다. 그럼 뭐 어떻게 될까? 10억 플러스 소 3마리 값 하면 되지. 대가야 대가. 또 어떤 분은 소값은 어떻게 냅니까? 그러면 우시장에서 평균 시세로 따지면 돼. 소시장에서. 근데 그런 게 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시골에서 농지 주고 소 3마리 받고 하는 게 많다고. 예, 하셨습니까? 있는데 왜 없다고 딱 잡아떼냐고. 그 다음에 실제 취득가액. 그거 중요한 거, 취득가액은 물건값일까요? 내가 아니면 내가 샀을 때 대가일까요? 내 돈 들어간 대가를 취득가액이라는 건 물건값이 아니에요. 그럼 취득가액은 내가 그 물건을 나한테 들어올 때, 소유권을 가질 때까지의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의 그 가치 측정이 취득가액이지, 물건값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라고. 물건값이 아니다. 그럼 여기 보시고 연구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10억에 샀어. 물건값은 얼마? 대답해보세요. 뭐예요? 10억. 거기다가 취등록세 해가지고 한 4천 들어갔어. 내 돈 또 얼마 들어갔어 거기? 그럼 물건값 플러스 바로 뭐냐? 내 돈 들어간 전체 가치를 취득가액을 하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등록세 합치면 얼마? 10억 4천. 그래요. 또 거기서 뭐가 걸렸느냐?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 상가를 10억에 사다 보니까 판 사람이 상가 건물값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억 내놓으래. 그럼 나는 물건값은 얼마고? 10억. 부가가치 물어준 거 얼마? 1억. 그럼 내 돈 얼마 들어갔어? 11억. 그럼 이제 취득가액은 얼마? 11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결론을 맺어드리는데 부탁하건대 머릿속에 좀 정리 좀 해줘. 정리 좀.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세 낼 때 그 가격이 아니라 내가 이 부동산을 처분한 거니까 내 부동산 팔아버린 부동산을 내 손에 쥘 때까지 들어간 돈은 싹 잡아서 다 합쳐서 무슨 가격을 한다? 취득가격을 한다 이 말이. 감 잡으셨습니까? 그럼 혹시 이러면 어떡할래요?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우리 이 친구 앞에 친구한테 부동산을 10억을 산 거야. 이제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잔금 치르고 갑자기 문제가 생겼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나는 당사자에게 대가를 지급했고 등기를 신청하는데 갑자기 등기 신청하는데 등기소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 들어왔대.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이라는 게 뭐예요? 이 소유 부동산이 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가처분이 들어온 거야. 그럼 나한테 소유권 이전을 못 받잖아요. 우리는 소유권을 한마디로 잔금만 치르면 취득인데 등기를 못하면 또 문제 생기잖아요. 이게 민사상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가처분 신청 등기를 말소하고 정리하는데 소송비용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가지기 위해서 소송비 들어간 거 있죠? 그것도 내 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럼 물건값에 포함시키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취득에 관계되는 부대 비용을 합친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결론은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격은 순수 물건값을 얘기한다, 아니면 물건을 내 손에 쥘 때까지 대가총액을 말한다. 대가총액. 그래서 그런 부대 비용이 있으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자. 내용을 보자. 거기에 유상승계했다면 어떻게 될까? A. 그럼 내가 돈 주고 샀다면 매입가격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매입가격에다가 관련 내 돈 추가로 들어간 부대비용 있을 수 있죠? 더해주라. 더해라. 다음 자기가 지어서 팔 수도 있겠지. 매매업자만 아니라면 일반 부동산을 단순히 지어서 처분할 때는 이런 것은 바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건설 원가에다가 기타 부대비용 있으면 더하면 되지. 그럼 선생님, 기타 부대 비용은 더 돈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럴까 봐 다음 페이지 꼭대기에 써놨어.
세법책이 너무 자상하다, 그죠? 그러면 기타 부대 비용은 취득과 관련된 취등록세, 또 부과받은 부가가치세, 소송 비용이 있으면 물건값에 더해서 취득가액을 잡으라. 나와 있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고 이제 취득이 끝났고, 취득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취득 과정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자산을 위해서 업시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업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팔 때 양도 가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업시킨 비용은 그 자산에 재투자하는 비용을 말하지, 이 자산의 관리나 유지를 위한 소모성 비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자본적 지출은 영수증이나 은행 입금증을 준비해 주시면 나중에 경비로 다 뜰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경비에 뜰 수 있을까? 바로 디귿을 보겠습니다. 519페이지. 자본적 지출액이란 양도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다. 그럼 만약에 아파트라면 발코니 확장하면 가격이 뛰 안 뛰? 뛰죠. 원가 점유율이 추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것이다. 그럼 5년 쓸 건물을 갖다가 대수선을 해서 기둥도 다시 세우고 천장 고치고 해서 내용 연수가 연장되는 것은 재투자 비용이. 그럼 여기서 지출한 수선비, 여기서 내용 연수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 수선비 밑줄을 그으시고, 이것이 우리 건축법으로 얘기하면 대수선을 말합니다. 크게 고치는. 하지만 당해 자산에, 해당 장해 자산의 관리 유지를 위한 비용은, 이런 것은 양도할 때 경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관리 유지 비용이 뭐가 있을까? 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투자 지출이 아니라 수익을 얻기 위한 단순 지출이라 그래서 이건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넣고 안 넣고? 넣고. 경비로 넣어야 될 것이고, 수익적 지출은 넣지 마라 이 뜻이.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은 어떤 것인가? 그 종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 양도한 자산에 취득한 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취득이 끝났는데 취득한 후에 소유권 소송이 있었대요. 그럼 아까 샀을 때 소송은 물건값에 보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비지만, 이미 취득한 다음에 소송이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런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어차피 경비 넣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은 언제 발생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경비에 들어가냐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경비로 공제 받는다 안 받는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도 변경 비용이 있습니다. 토지 지목을 바꾼다, 임야를 대지로 바꾼다, 이런 것이 용도 변경 비용이지요. 그 다음에 개량을 위한 비용, 슬래브, 한마디로 스레이트 지붕을 슬랍으로 고친다든가, 이런 건 하나의 개량적 요소입니다. 건물값 뜁니다. 그 다음에 이용 편의를 위해서, 이용 편의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시설 설치라든가, 또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바로 그거 고치는 거. 지구를 살리고요, 북극의 곰탱이 구하고요, 그 다음에 북극의 펭귄 구하고요. 잠깐 취소. 북극은 펭귄이 없습니다. 남극이네. 그런 것들. 보일러 시설 설치.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금은 나중에 하더라도 개발 부담금은 좀 알고 가요. 개발 부담금. 내가 농지를 갖고 있다가 대지 조성 사업하면 공시지가의 보통 30% 정도 개발 부담금이 나와요. 공사비와 별도로. 이런 부담금은 지목 변경 등을 위한 필수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내용 연수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 땅에 없던 도로를 놓게 되면, 도로 공사비 등을 놓게 되면, 도로 공사비 들어간 것은
땅값을 위한 소모성 지출입니까? 가격 상승을 위한 지출입니까? 내 땅에 없는 도로가 생기면 땅값 많이 뜁니다. 도로 시설비는 재투자 지출이지 소모성 비용이 아니에요. 그다음 그 밑에 수익적 지출은 양도소득세 할 때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비용은. 보유기간 동안에 납부한 재산세를 경비로 떤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양도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대출금 이자 나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경비로 떨면 안 돼요. 10억짜리 사는데 은행 대출 9억을 받았다. 대출 이자 많이 나가죠? 그거 나중에 경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10억짜리 사서 대출 이자가 없는 사람은 뭐고, 융자받아 같은 10억을 쓰면서도 대출이 나간 사람을 경비 인정하면 과세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대출금 이자는 넣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현상 유지를 위한 도장비. 건물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일러가 망가진 걸 고치는 하나의 수선 유지비들. 그럼 여러분들이 가계부 쓰실 때도 화장품을 사서 쓰는 비용은 도장의 형태를 요구하는 비용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가계부에다가 소모성 지출이지 재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이 애지중지 아끼던 적금계에서 한 5천만 원 들여서 눈도 접고 턱도 깎고 그 다음에 코도 높이고 이런 대수선이나 개축을 시키면 본질의 가치가 높아져 안 높아져요? 높아지죠. 또 장기적으로 오래 가잖아요. 이런 투자는 바로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재투자 지출은 바로 써도 돈이 바뀌는 것뿐이지 경제 가치가 소모성 재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계부에 잘 정리하세요. 성형수술비는 무슨적 지출? 자본적 지출. 화장품 사서 쓰는 것은 수익적 지출, 관리 유지 비용이다. 그거 안 써도 되는데 진짜 쓰네. 그 다음에 팔 때 들어가는 마지막 비용 양도 비용입니다. 여기서 직접 지출한 비용이다. 직접 동그라미 치시고 간접비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는 사업 목적이 양도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처음부터 또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없다 이거죠. 사업자가 부동산을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고 이런 전문업으로 하는 것은 매매사업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업상에 바로 뭐냐? 부동산 처분이니까 그런 것은 종합소득세 낸다고 들으셨지요. 이제 와서 딱 잡아떼지 마시고, 그러면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은 사업자니까 접대도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바로 접대나 간접 비용도 소득 구할 때는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경비로.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거래인 것이므로 이런 지속적인 접대 활동 이런 것들은 경비로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비만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직접비에는 뭐가 있을까? 계약서 작성 비용, 그 다음에 공증비용들. 공증비가 뭐예요? 우리가 큰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수십억 수백억짜리 부동산 거래하다 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거래하면서 이러이러한 법적 하자가 있을 때는 뭐 무효 처리한다는 사실을 미리 공증을 서서 법원에다가 바로 뭐냐? 바로 맡겨놓은 거예요. 서류를. 이게 공증, 이럴 때 비용들, 인지대,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또 주식은 증권 거래세 내는 것들, 이런 건 전부 다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그다음에 그 밑에 예외, 추계로 양도 차익을 구한다면은 양도 당시 무슨 가액이 양도 가액이고 추계. 그다음에 추계 취득가액과 필용비 계산 공제하라. 이것을 갖다가 매매 사례를 한다면은 양도 당시 무슨 사례 적고 매매 사례, 취득 당시 사례 무슨 공제, 계산 이런 순서에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 공제는 얼마나 합니까? 뒷장 넘겨보시면 그 위에 용어의 정의 중에서 먼저 추계란 뭐냐? 다음에 가격을 말한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무슨 사례? 매매 사례, 감정, 환산, 기준시가를 말한다. 그리고 어림잡아 계산할 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을 실제로 쓸 수가 없는 것이므로 무슨 공제를 한다? 계산공제다. 이 계산공제 예를 들면 토지는 공시지가의 몇 프로? 3% 정도 인정경비한다. 뭐 미등기는 0.3으로 줄여서 하겠다 이런 건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3% 인정경비 처리합니다. 여기까지가 양도차익 계산의 기본적인 노선은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칠판 보시고요. 조금 실망하는 눈치인데 끝나지 않았느냐? 기대력이.
없어져서 죄송해요. 아직 설명 멀었습니다. 이 험난한 길을 오시는 것부터 잘못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나갈 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들어온 것은 자유였습니다. 나가는 것은 못 나갑니다. 제가 합격시키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악어 입으로 물고 늘어질 거예요. 잘 보시고 이제 우리가 지금 나갈 게 요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특례가 있어요. 특례는 다른 것은 아니고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 그럼 어떤 것이 특별한 방법이 특례인가? 책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첫째, 양도차익 계산 특례 중에 양괄호 1번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 밑줄 한번 그으시고,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인데 집이 비싼 것들은 비과세 안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그 밑에 부담부 증여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제목밖에 없지요. 이것은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리 참고할 것은 부담부 증여하면, 여기 보시고 부담부 증여하면 증여가액이 다 양도다, 채무 인수액만 양도다. 그럼 채무 인수액만 갖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자 그 뜻이에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가시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 부인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와이프라는 뜻이에요? 그래, 인정하지 않겠다. 복부인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이 뜻이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 거래 가격을 가지고 말해요. 동생한테 팔면서 10억짜리를 야 4억에 가져가. 이런 식으로 부당거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진짜 4억에 팔았는데요. 이렇게 우겨봤자 당신은 바로 헛방이요 이 소리. 이런 것을 캔슬하겠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팔면 양도세가 많으니까 동생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서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누진을 적게 시키려고 우회에 양도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바로 거래 형식에 대한 부당성도 있어요. 이 또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바로 기본서 시간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증여재산 이월 과세. 이 또한 기본서 시간에 바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첫 번째 보시면 무슨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고가주택.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하나만 기본서 시간에 다룹니다. 기초서 시간에 고가주택이다. 칠판 잘 보시고 베이스를 잘 깔아야 돼요. 이거 29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엊그제 시험에 말로 나왔어. 푸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이 베이스 과정이 뭐냐? 원래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가 있는데, 이 비과세 대상 중에서 1세대, 몇 세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유상거래한 양도가 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합니다. 과세하지 않아요. 근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기간이, 무슨 기간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보유기간만 맞추면 되는데, 그러면 2년이 됐다는 것은 자기 집에 안 살고 딴 데 월세 전세 살면서 집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보유만 맞추면 돼요. 그러나 바로 예외적으로 우리가 조정지역이라고 있어요. 무슨 지역이요? 조정지역. 그럼 주택 투기가 있거나 투기 조짐이 있거나 투기하고 있는 지역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투기 하거나 투기 조짐이 보이거나 투기하고 있는 상태들, 이런 지역들을 다 주택 조정지역이라 그래요. 이 조정지역은 제발 동네 이름 알 필요는 없고, 이건 나중에 실무 시간에 하는 것이고, 그럼 법이 정한 조정지역 안의 주택은 기본적으로 바로 조정지역이 바로 공고를 해요. 몇 월 며칠자 공고한다. 그러면 조정지역 공고일 이후에 조정지역 안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바로 2년 바로 보유도 돼야 되지만 2년 거주를 해줘야 돼요. 몇 년 이상 거주? 2년 거주. 그러면 조정지역만 아니라면 투 홀딩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조정지역은 뭐예요? 홀딩도 투, 그 다음 뭐예요? 라이브도 투 해줘야 돼요. 그런 조건을 갖춰서 이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원칙상 비과세다. 무슨 과세다? 비과세 해준다. 그러나 이 비과세를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 서민들은 2, 3억짜리 4, 5억짜리 사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대출 받아서 사가지고 있다가 그거 하나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2, 3천만 원 받고 끝나고, 그런데 집이 1세대 1주택인데도 비싼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건 비밀인데요. 이 강남에 있는 현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펜티하우스인지 뭐 하우스 하나 있죠, 현대 아파트에. 제일 꼭대기층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제일 꼭대기층이니까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도 볼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 모양이야. 근데 그게 얼마에 팔렸냐면요, 100억대에 팔렸대. 집 한 채가. 뭐가 좋겠다. 근데 100억에 팔렸는데 살 사람이 줄을 섰대요. 그것도. 근데 제가 들리는 얘기는요, 그 사람이 최초 분양가가 20매덕인가? 그 20억에 분양받아서 100억에 팔았다면 이익금 얼마 남았어요? 80억. 그럼 그것도 1세대 1주택 아니야. 그럼 80억을 다 비과세 털면 이건 좀 그렇잖아. 그죠? 그죠? 근데 혹시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 100억을 갖다 110억 주고 사세요. 그러면 1년 후에 130억에 팔 수 있어요, 그거.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희소성이 있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고, 돈 1억은 껌값도 안 되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많아, 안 많아? 꽤 많아요. 우리 서민들이야 10,000원 가지고 칼싸움까지 해, 안 해? 네, 하죠. 근데 100억 가진 사람들은 바로 1, 2억 가지고는 뭐예요? 다툴 생각도 하지 않고, 아이 그래 그냥 뭐 밟은 거 생각하고 물러나지, 이런 식으로 포기도 잘해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5,000원, 10,000원 가지고는 뭐 목숨을 또 걸어요, 여기.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한 것도 있지요. 이제 그렇게 비싼 집까지 다 비과세하느냐, 좀 그런 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특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1세대 1주택을 팔더라도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무슨 가액 가지고? 양도가액을 가지고 판매 가격 중에서 9억까지는 일반 주택으로 인정해서 비과세를 떨고, 9억이 넘어가면 초과분은, 다시 무슨 분은? 초과분은 이것을 고가주택으로 인정해서 9억 초과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를 과세로 전환하자. 이것이 바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특례입니다. 그러면 실제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1세대 1주택이걸랑요 양도를 얼마 했느냐? 10억에 팔았대나, 판매 가격이. 그리고 이 양도 자산에 대한 필요 경비가, 무슨 경비가? 필요 경비가 7억 정도래요. 그러면 판매 가격이 얼마니까? 10억. 필요 경비 얼마? 7억. 그러면 10억에서 7억을 빼면 전체 양도 차익은 얼마? 3억 나오죠. 이 3억 가지고 세금을 다 비과세를 못하겠다. 그럼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이 3억은 얼마에 팔았을 때 이익이 3억이에요? 10억. 그러면 10억 중에서 9억 비율은 무슨 과세를 하고? 비과세. 1억은 과세로 전환시키자. 그러면 전체 양도 가격 얼마 중에서, 10억 중에서 바로 9억은 3, 9, 27 하니까 2억 7천만 원은 그냥 일반 주택으로 보고 무슨 과세 떨고 비과세 해주고, 그 대신에 전체 3억 중에서 바로 10억에 바로 판 것 중에서 1억은 요것이 바로 고가주택 아니에요. 그럼 고가주택은 바로 3억 중에서 바로 10분의 1이니까 얼마는 3천만 원은, 다시 뭐 얼마는? 3천만 원은 과세하자. 그래서 이것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이익금 9억이 초과된 걸 비과세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전체 양도가액에서 얼마를 초과한 부분만, 9억이 넘어간 부분이니까 전체 양도가액이 얼마고?
10억. 그 다음에 1억이 고가주택이다 이 말이에요. 9억을 뺀 나머지. 그래서 3천만 원은 양도소득세 계산해야 돼요. 요것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입니다. 그러면 종전의 시험이 어떻게 나왔느냐? 잘 보세요. 종전 시험이 어떻게 나왔느냐? 1세대 1주택에 속하는 고가주택을 10억에 팔았다. 얼마에 팔았다? 10억. 필요경비가 얼마일 때? 10억.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바로 뭐냐? 3억이다. 맞아요? 틀렸잖아요. 고가주택은 아까 얘기했죠. 전체가 다 고가가 아니라 얼마를 초과한 거? 그러면 3억이 아니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얼마로 계산한다? 3천이 나와야지. 3천이. 3억이 아니라 얼마? 3천이 나와줬어야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은 무슨 주택은? 전부 다 비과세 아니면 9억 초과분 부분에 속한 비율을 따져서 계산한 양도차익. 전자 후자. 후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나머지 차익은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 두꺼움을 가지고 그때 가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반이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여러분들이 기초과정이 건축으로 얘기한다면은 기둥과 대들보 세운 거예요. 그럼 바로 기본서 가더라도 아무리 책이 두꺼워도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포장만 데코레이션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줄기를 항상 잊지 마시고 생각 안 날 때는 항상 기초과정을 찾으셔야 됩니다. 무슨 과정? 기초과정. 그래서 하다가 안 될 때는 너는 기초가 안 됐어 이런 말 듣지 말고 기초과정 자주 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확인, 바로 확인 문제. 누가 책에 언어를 썼는지 진짜 잘 썼네. 바로 확인. 팔았대. 얼마에 팔았대? 고가주택? 10억. 필요경비 얼마래? 전체 양도차익은 얼마? 3억. 3억 중에서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양도차익만 보라 그랬죠? 그러면 10억 중에서 3억 곱하기 10분의 몇만? 1만. 그럼 계산이 얼마 나와? 3천. 답 3천이에요. 뭐. 정답은 몇 번? 1번. 됐습니까? 훌륭합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도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함축시켜서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6주차 내용 정리입니다. 첫째가 양도소득세 의의와 특징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돼요.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한다 아니면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한다? 분류과세다. 양도소득세는 건건히 과세한다, 기간결산과세다? 그럼 기간결산할 때 몇 가지 그룹으로 결산한다고 그랬어요? 3가지. 부동산 그룹, 주식 그룹, 그 다음 뭐예요? 파생상품 그룹별로 결산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자산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까? 다음의 자산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1번에 부동산 관련 자산 소득이 있다.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억은 바로 부동산, 토지 건물이고 부동산 권리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무슨 권? 임차권.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들어가라.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이런 주택 및 토지 상환 채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타 자산도 있다. 기타 자산은 특이 4가지 특이 있는데 바로 특정 주식, 특수업종 주식은 문의는 뭐고? 주식이지만 실제 내면은 뭐예요? 부동산성 권리증이다. 그 다음에 특정 영업권, 그 다음에 바로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까지를 부동산 관련 자산이라 한다. 또 그 밑에 가보자. 주식 관련 자산소득과 파생상품 관련 자산소득도 있다. 이 3가지 그룹별로 결산할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째, 양도소득세는 양도라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하겠지. 양도라는 것은 첫째 밑줄 긋자. 등기 등록의 관계 이시 없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다음 매도나 교환,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채무 인수액, 그다음 수용 등으로 유상 이전 현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은 양도로 보지 말아달라. 이것은 양도가 아니다. 바로 어떤 것일까?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것들, 니은의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것들,
그다음에 공동 소유 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는 것들, 무효 소에 따라서 무효로 환원이 됐을 때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도 양도가 아닌 것이며 법정 요건을 갖춘 지적 경계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도 양도로 보지 마라. 그다음에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계 좀비속 배우자 간의 거래를 했을 때는 이것은 양도가 아니라 일단은 뭐로 추정한다? 증여로 추정할 것이다. 그럼 또 보유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잡아보자. 양도소득세에서 매매 등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구할 때는 원칙은 대금 청산일로 할 것이며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일보다 먼저 등기가 된 경우는 무슨 접수일로 하겠다? 등기 접수일로 한다. 그 다음에 장기 할부로 취득한 것들은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기 접수일 중에 가장 빠른 날로 하라. 이걸 줄여서 뭘 한다? 인사 등 빠로 해라. 그 다음에 수용 등이 됐을 때는 청산일과 수용 개시일과 등기일 중 등기 접수일이라도 괜찮아요. 빠른 날로 하라. 바로 청계 등빠로 해주시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 하고 환지받은 토지를 나중에 되팔 때는 이 자산의 취득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니라 환지 전 이전 토지 취득일로부터 한다. 그 대신에 증감 부분만 무슨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다음에 취득의 시기가 불분명할 때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며 원인 무효소에 따라 돌아온 자산은 애시당초 취득일로 해줘야 할 것이다. 또 점유 시효 취득한 자산은 양도소득세는 점유 개시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딜레이 시킬 것이 있다. 그것은 당해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뭐가 되지 않을 경우에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완성 또는 확정일로 딜레이 시켜라. 그 다음에 양도차익의 계산 방식이 있다. 양도차익의 계산 방식은 양도가액에서 바로 필요경비를 빼야 할 텐데 이때 원칙은 실거래 가격이 원칙이며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을 빼서 양도차익을 구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추계로 할 수 있다. 이 추계는 추계 양도가액과 추계 취득가액과 그다음 필요경비 계산 공개를 해서 한다. 이때 별을 잡아보자. 별을 잡아보니까 추계가액이라 하는 것은 매매 사례 감정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에 대한 순서 등을 말할 것이다. 또한 양도 차익이 나오면 좋은데 마이너스가 발생했을 때는 무슨 차손이라 하고 양도 차손. 그 다음에 양도 차익 계산 특례로 가자. 특례는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이나 부담부 증여나 나쁜 짓거리한 행위 부인과 증여재산 이월과세 규정이 있다. 그럼 이 규정 중에서 우리가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이번에 잘 해보자. 이때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총 양도 차익에서 양도 가액 중 얼마를 초과한 부분만 9억 원을 초과한 부분만 분수로 계산해서 남은 금액을 그 초과된 부분만 계산한 금액을 과세 양도 차익으로 하겠다. 나머지는 비과세로 떨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 계산 특례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양도 소득금액 계산과 세율과 납세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성 있게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